안녕하세요, 베리즈에게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자, 벌써 우리 112회차가 끝이 나고요. 이제 113회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자, 정리하실 때가 된 것 같죠? 어떻게 잘 준비하셨나요? 준비가 잘 된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좀 초조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해당 영상은 어느 정도 학습이 진행된 다음에 보셔야지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제를 풀어드린다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세요 라고 하는 되새김에 대한 영상이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률 먼저 보시면 합격률은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직전 회차에 40%의 합격률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뭐 39%나 40%나 사실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죠. 내가 합격해야 100%인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113회 이론 출제 예상입니다. 제일 먼저 계정에 대한 구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매회차 나와요. 왜냐? 전산회계 1급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을 각각의 요소별로 잘 구분할 수 있는지, 또한 자산도 얘가 당좌 자산인지 재고 자산인지, 투자 유형, 무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정말 궁금해해요. 그래서 매회차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거 정말 잘 풀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풀기도 전에 그냥 포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시험 준비를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다 외워서 얘는 자산 계정, 얘는 부채 계정으로 어떻게 다 외워서 진행을 합니까? 저에게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배제하시는데 아니에요. 얘가 가장 꿀이에요. 자, 이거 왜 이야기하냐면 지난 시험에도 112회차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죠. 무형자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임차보증금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보증금 너는 기타 비유동자산이지 이렇게 골라내셔야 되죠. 혹은 자본과 관련해서 뭐 자본 잉여금 요소들을 주면서 자본 조정을 끼워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열어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24년도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어서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전산회계 1급이다 라고 해서 회계 1급 선택해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회사는 뭐 아무 회사나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상황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눌렀어요. 그리고 나에게 뭐 예를 들어서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뭐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도 있고 특정 현금과 예금도 있고 장기 대여금도 있고 만기 보유 증권도 있다. 투자 부동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임차 보증금이 보기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컨트롤 F 혹은 F2 눌러서 임차 보증금 이런 식으로 눌러보면 얘는 기타 비유동자산에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나 다른 걸 골라내시거나 혹은 자본 잉여금 요소들과 관련해서 쭉 보시면서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이 있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있어 그런데 누가 들어있구나 여기 뭐 배당건설 이자가 들어가 있구나 아니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들어가 있구나 감자차손이 들어가 있구나 혹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눈치 없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읽고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혹 여러분들이 헷갈리신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계정이 다 100%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메뉴의 도움을 받으시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선입선출, 후입선출법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뭐 장점, 단점도 잘 아실 거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식이다 라고 해서 매출액에다가 과거에 사왔던 가격의 원가가 대응이 되어서 현재 뭐 매출 총액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혹은 이제 뭐 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방법이 누구냐 라고 한다면 선입선출법이 이익이 제일 많이 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비용이 가장 많이 산출되는 건 누구냐? 거꾸로 후입선출법이 비용이 가장 많이 계산이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두시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유가증권의 이제 특징들을 물어보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말로써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계산형 문제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계산형 문제를 물어볼 때는 취득한 가격, 평가한 가격, 처분한 가격 이렇게 주면서 처분 손익이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죠. 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이제 취득할 때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할 때 수수료를 900번 코드의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하는 반면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 부대 비용을 이렇게 취득원가에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평가를 할 때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게 동일하긴 하지만 이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인 반면 매도 가능 증권은 재무상태표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이 재무상태표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처분 손익에 대해서는 매도 가능 증권도 동일하게 이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다만 이 처분 손익을 이야기할 때 단기 매매 증권은 직전에 평가했던 가격과 비교해서 처분 손익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처음에 취득했던 가격을 기준으로 처분 손익이 결정이 됩니다. 이런 특징들 잘 여러분들이 캐치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유형자산에 대한 취득 감가 이야기합니다. 네, 뭐 유형자산에 대해서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취득원가가 상승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감가상각을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뭐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이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지난번엔 정액법과 관련해서 감가상각의 3요소를 물어봤다고 한다면 이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세요 라고 하거나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겠고 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하는 이런 계산형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겠죠. 혹은 아예 감가상각을 배제하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아는지 다음 지출의 성격 중 처리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그럼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데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재고자산 쪽에 들어왔을 때요. 이 재고자산에 대해서 선입선출, 후입선출 물어보기도 하겠지만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초에다가 순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을 차감하는 거죠. 물론 타계정으로 대체가 돼서 사라진 재고가 있다면 같이 차감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매입액은 순매입액을 처리하다 보니까 전체 총 매입액에서 우리가 매입에 대한 환출, 애누리, 할인 이런 요소들을 차감하고 나서 우리는 매출원가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출총액 역시 우리가 매출액에 대해서는 매출액이다 라고 해서 전체 총 매출액의 매출 환입, 애누리, 할인을 차감한 그 매출액의 매출원가를 차감해서 매출총액이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죠.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와, 이거 많이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112회차에서는 기말재고자산을 과소계상했다 라는 표현으로 나왔는데요. 자산을 과소계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비용에 대해서 처리할 때 비용이 뭐 과대계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우리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걸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때에는 비용의 과대계상은 이익은 과소계상, 자산도 과소계상, 그 다음에 자본도 과소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 비용이 내 머릿속에 마이너스야. 이익은 내 머릿속에 플러스, 자산 플러스 자본이 플러스야. 플러스 요소들은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감소, 과소계상이 되었다라고 하고 마이너스 혼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걸 이제 기억해 놓으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재무회계와 관련해서 꼭 기억하고 가세요 라고 얘기할 내용이었고요. 자, 이 원가 볼게요. 원가의 행태. 자, 변동비, 고정비를 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변동원가, 고정원가 이렇게 얘기할 때 변동원가, 고정원가에서 가장 중요한 점
사실 112회차도 총 고정 원가에 대해서 관련 범위 내에서는 일정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관련 범위 외부에서 관련 범위 밖에서도 일정하다라고 해서 이제 걔가 틀린 지문으로 나왔었죠. 자, 그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정비에도 총 고정비가 있고 그 다음에 단위당 고정비가 있더라는 거예요. 변동비도 총 변동비가 있고 단위당 변동비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옆에 이렇게 써드린 내용이 그래프죠. 그래프에 어떤 의미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총 원가를 물었는지 단위당 원가를 물었는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조업도가 증가할 때를 물어봤는지 아니면 반대로 감소할 때를 물어보고 있는지 정말 중요한 내용이겠죠. 조업도가 증가할 때는 고정원가의 단위당 원가 감소하겠지만 반대로 조업도를 줄이게 되면 단위당 원가가 다시 높아지는 이런 내용들의 특징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잘 신경 써라. 총원가인지 단위당 원가인지 그 다음에 조업도의 증가를 물었는지 감소를 물었는지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매몰원가, 기회원가. 매몰원가, 기회원가도 워낙 이제 두 가지 내용들을 잘 물어보는데요. 장부에 기록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 매몰원가. 반대로 장부에 기록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의사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했던 게 기회원가다라고 하죠. 자, 우리가 보조 부분에 대한 원가를 제조 부문으로 배부해줘야 된다고 하죠. 이 보조 부문 사이의 원가의 배부가 우리는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서로 무시하는 단계로 굉장히 심플하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은 용역의 수수관계를 무시하고서 아주 심플하게 계산하는 방법. 이 보조 부문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걸 명확하게 인식을 하는 모두 다 배분하는 이런 상호 배분법. 일부는 인식하지만 일부는 인식하지 않는 혹은 순서를 정해서 1순위는 배부하지만 2순위는 배부하지 않는 이런 방식은 단계 배부법. 그래서 정확성으로 따지게 되면 상호 배부, 단계 배부, 직접 배부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원가의 흐름을 보시다 보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세요 라는 게 있어요.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계정, 제공품 계정, 제품 계정 이렇게 놓고서 모두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초 원재료에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을 차감하면 원재료 소비액이 바로 직접 재료비. 그 외에도 노무비 소비액, 직접 노무비, 그 다음 제조간접비가 있겠죠. 기초 제공품에 요 세 가지 단기 총 제조원가를 더하시고 기말 제공품을 빼시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반영받은 제품 계정에서 기초와 더해주시고 기말 제품을 차감해주면 여기에 매출원가가 산출이 됩니다. 이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셔야지만 시험 문제를 잘 푸실 수가 있겠고요. 요 제공품과 제품 계정의 경계선을 그어서 여기까지가 제조원가 명세서, 오른쪽이 손익계산서. 이 내용도 기억을 하셔야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갈 수 없는 걸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아하, 기초제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요 세 가지는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구나, 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가지 않는구나,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배부 차이. 배부 차이에 대해서는 예정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불로 예정 조업도로 나누어서 예정 배부율이 나옵니다. 예정 배부율이 나왔다고 한다면 실제 조업도의 예정 배부율을 곱해서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우리는 계산을 하죠. 이 사전에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나왔지만 여기에다가 실제 제조간접비를 차감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면 제조간접비 배부가 과대계상이 된 것이고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과소계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은 다품종, 소량, 주문 제작.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조간접비에 대한 배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직접비, 간접비를 나누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종합원가 계산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동종 제품의 대량 연속 생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완성품 한산량의 계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면세 대상이 되는 것들을 잘 봐주셔야 돼요. 다음 중 면세 처리가 되는 항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미가공된 농축수 임산물부터 시작해서 국민 생활에, 서민들의 생활에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면세 처리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위해서 나타났고, 면세는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 나타났죠. 자, 이런 간단한 내용들부터 시작해서요. 간이과세자의 기준 바뀌신 거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간이과세자였죠. 그새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는 1억 400이요. 그래서 8천만 원에 130% 상승한 가격인 1억 400만 원이 간이과세자 기준점이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실무로 넘어왔습니다. 이 거래처별 초기월을 계산해서 F2 눌러서 진행을 한다거나 거래처 등록 일반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죠. 그 외에도 재무제표에 대한 이 순서들에 대해서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를 수정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보통 이제 4점 배점으로 많이 나오죠. 얘는 여전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가 명세서부터 시작하게 할 수도 있고요. 손익계산서 쪽에 뭐 800번대 판매관리비 쪽의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기말 제품이나 기초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수정하고서 그와 관련한 단기순이익에서 그다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2월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고요. 주의하실 점은 기말 제품,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이런 재고 자산들 중에서도 기말 재고액을 수정해 줘야 되는 경우들은 원가 명세서나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1순위로 재무상태표에서 먼저 원재료 제공품을 수정해 주시고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기말 제품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품에 대해서 수정하신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부분을 잘못 오류가 있었는지 주의해 주셔야 돼요. 500번대 제조원가에 대해서 잘못 처리했으면 원가 명세서부터 수정이 들어가는 거고 800번대 판매 관리비 쪽에서 혹은 900번대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에서 라고 한다면 손익계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이걸 가지고서 원숭이 제주다라고 해서 원숭이 제주 이렇게 이제 순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일반 전표. 일반 전표는 사실상 예측을 하는 게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자면 예수금이나 이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회사가 원천 징수했던 걸 이제 납부해 줄 때 회사 반 부담, 직원 반 부담 했을 때 직원의 부담분 예수금을 이제 납부하는 거나 계약금에 대해서 선급금으로 처리한다거나 미지급금에 대한 납부라든가 뭐 여비교통비 처리하는 것, 미수금, 외환차익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왔다면 요 예수금과 복리후생비 반반 처리했잖아요.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라고 분명히 문제에서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이걸 보험료 비용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 복리후생비라고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리하여 시험 문제가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처분했을 때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나왔던 거죠. 단기매매증권과 관련해서 3,500이었다가 3,700에 팔았을 때 2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취득할 때 수수료가 나는데요. 그런데 취득할 때 수수료는 어차피 따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0주 곱하기 7,000원이다 라고 한 부분이 3,500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이와 관련한 문제도 굉장히 좋아요. 단기 매매증권이 3,500이다. 차변에 수수료 비용 900번대 코드로 해서 35,000원이다. 그래서 대변에 뭐 보통예금이나 현금에서 돈이 나갔다.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도 굉장히 자주 등장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온 거죠. 처분할 때 수수료가 나왔다면 뭐 처분 가액에서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었겠죠. 근데 이 문제는 처분과 관련된 수수료가 아니라 취득할 때 수수료를 준 거고요. 그냥 함정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수정을 하다 말았군요. 이 외환차익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이제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다는 건데, 자, 113회차 예상을 하는 내용은요. 대손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고 가세요. 대손상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버리면서
대손 충당금이 충분한지를 살펴보고 부족하면 대손상각비를 하죠. 이때 채권이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이면 이 상태가 맞아요. 하지만 미수금이나 대여금이면 이 대손상각비가 기타의 대손상각비다라고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비용 계정에 대한 타개정 대책. 뭐 기부금이 올 수도 있겠고 수선비가 올 수도 있겠죠. 여러 비용들 사이에서 제품이나 원재료 이런 재고 자산들은 타개정 대책 적유의 8번을 꼭 써주셔야 돼요. 매출 할인. 자, 매출 할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외상 매출금 채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데 할인된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들어와요. 그럼 채권이 100% 금액이면 98%만 들어왔다. 2% 깎아준 부분이 매출 할인. 이 매출 할인과 관련해서 뭐 일찍 갚아서 할인이 되었다라고 하거나 뭐 30일 중에 언제도 갚아도 좋지만 열흘 안에 갚아서 2% 깎아줬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제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제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입력하면서 주의하실 점은 이 매출 할인도 제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인지 상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인지 코드 번호 주의하셔라. 자, 미지급 배당금. 배당금을 줄 때 여러분들 회사가 현금 배당이 나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 예금에서 보통 돈이 나가고 미지급, 배당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배당금 지급하는 내역 혹은 이월이익 잉여금을 가져다 놓고서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 그럼 아직 지급이 안 됐으니까 미지급, 배당금 뭐 이렇게도 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다 라고 했을 때 내년에 완공할 예정이에요 라고 하면 건설 중인 자산이 되겠죠. 혹은 이제 자본적 지출이다 라고 하면은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이런 이제 자산 계정을 쓰셔야 되겠고, 임차 보증금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건물을 빌리면서 보증금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임차 보증금이 나갔다. 거래처 써주시면 좋겠고, 있으면. 근데 나중에 반환받을 때도 있어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 뭐에 대해서? 임차 보증금과 관련해서. 근데 밀린 월세를 빼고 들어왔다라고 해서 밀린 월세에 대해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던 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 나머지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까고 나머지만 들어오는 상황이 문제의 출제가 되기도 하죠. 혹은 뭐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했었던 이라면 뭐 미지급 비용으로 바꿔주기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임차 보증금을 납입하는 경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회수할 때 내용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선납세금은 워낙 이제 자주 등장을 했던 건데 이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다 들어오지 않고 원천징수세액을 빼고 들어오죠. 그래서 선납세금, 이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 자산 처리하세요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납세금 처리를 하고, 유상증자 감자 자기주식 자본거래를 또 놓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유상증자라고 했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 대변의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액. 근데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쓸 수도 있지만 문장 안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먼저 상계 처리하고 부족한 나머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감자나 뭐 매입 소각해서 감자 차익이다 차손이다 나올 수도 있겠고, 자기 주식과 관련해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 손실이다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는 상황들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자산을 공짜로 얻었습니까? 건물이나 이런 자산, 토지나 이런 것들을 공정가치로 우리가 시가로 쓰게 되겠고, 대변의 자산 수증이익 이런 내용을 쓰겠죠. 그 다음에 내가 갚아야 될 채무, 외상매입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기차입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안 갚아도 된다. 혹은 절반만 갚고 절반은 면제받았다. 그럼 채무 면제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매입매출 전표 보실 텐데요. 뭐 11번 과세 수출 현과 면세 불공 카과 이런 게 나왔어요 라고 하는 거죠. 카과 관련해서 항상 조심할 점, 직원들에게 제공할 작업복을 구매하고 카드로 결제했다 라고 했을 때 뭐 직원들에게 주는 작업복은 복리후생비가 될 거예요. 근데 복리후생비고 이제 생산직이니까 500번 코드로 쓰는 거 조심해 주시는데, 카드와 관련해서 쓰실 때 이 미지급금에 반드시 카드 회사가 적혀야 돼요. 그래서 분기를 하실 때 카드로 넣으시거나, 혼합 처리한 친구들은 아래 내려와서 꼭 거래처를 인천생회가 아니라 우리 카드로 바꿔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죠. 이렇게 메인 거래처 외에 아래에는 회계 처리할 때 거래처 바꿔줘야 되는 거 꼭 조심해 주세요.
자, 이 내용은 계산서가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산서를 보시면서 아, 얘는 면세 거래겠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증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도서를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서를 구매했다라고 했을 때 직원을 위한 거니까 복리후생비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업무예요, 업무.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도서인쇄비.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뭐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라고 하더라도 이 수험서와 관련된 수험 관련해서는 이 명함이라든가 도서에 대해서는 도서인쇄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서적에 대해서 도서인쇄비 쓰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뭐 매출액 하가도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현과, 불공, 면세, 과세, 과세. 매출 과세, 매입 과세는 워낙 다양해요.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매출 거래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품 매출의 부가세 예수금에 어떤 내역으로 수령을 하는지에 따라 보통 예금도 있겠고 외상 매출금도 있겠고 받으러움도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 심지어 받는 것에 받으러움에는 다른 회사의 받으러움을 배서양도했다, 배서양도해서 받아왔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거래처의 거래처랑 요 받으러움의 거래처가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배서양도와 관련해서는 내가 주는 것에 대해서도 거래처를 바꿔줘야 되겠지만 꼭 배서양도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받으러움도 거래처를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 받으러움 거래처 바꾸는 거 조심해 주세요. 그 외에도 대표나 혹은 직원의 출장으로 인해서 가지급금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메인 거래처와 달리 아래 거래처를 그 직원의 이름으로 혹은 대표의 이름으로 바꿔줘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고 카드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카드 회사로 메인 거래처와 달리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처를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바꿔주지 않아서 오답 처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또 하나 불공제. 아마 이 접대비가 업무 추진비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접대비와 관련된 불공제 거래가 나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접대비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불공은 아니고요. 그 접대비 거래에 꼭 세금 계산서가 따라 붙어야지만 불공이에요. 만약에 접대인데 화환이나 이런 것들이라면 계산서를 받았을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접대비라 하더라도 계산서를 받았으면 53번 면세 처리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타임 발행 수표로 받았다라고 했을 때 당좌예금이라고 써서 틀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타임 발행 수표는 현금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문장 안에 나왔을 때 타임 발행 수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래처 누가 발행해준 수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많이들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래처가 발행해준 수표는 현금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제 결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선급 비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보험료 비용 처리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험료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시험 문제는 잘 읽어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문제는 비용 처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선급 비용으로 자산 처리했던 회사들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당기에 해당하는 올해 24년도에 해당하는 걸 보험료로 이렇게 처리해주는 내용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무엇을 비용 처리를 했었는지 자산 처리했었는지. 자, 유동성 장기부채와 관련해서는 장기차입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내년에 상환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 장기차입금을 차변에 가지고 오면서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유동부채를 만들어주죠. 이 과정에서는 어디 거래처인지 양쪽 다 거래처 써주시고 현금과부족. 이 현금과부족에 대해서는 실제 잔액과 장부상 잔액의 차이. 그래서 뭐 잡손실로 처리하세요 라고 할 때 잡손실인데 문제는 무조건 다 현금과부족 아니에요. 현금이 정답이 될 때도 있어요. 뭐일 경우에 아예 결산하는 날 발견을 했을 때 현금 과부족이라는 건 내가 이미 발견해서 현금 과부족으로 써놓은 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시험 문제들은 시험 문장 안에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던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 소모품과 관련해서는 소모품에 대한 자산 처리했던 부분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소모품 B로 비용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비용 처리했던 회사가 내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소모품이라는 자산 처리한다거나 이걸 잘 구분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외에 무형자산이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나올 수 있는데 결산 자료 가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무형자산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이 취득 가격을 알려주지 않고 현재 장부가액을 알려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5년 감가상각 할 거였는데 1년이 지났어요. 4년 남은 상태이죠. 그러면 취득 가격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취득한 가격에 감가상각, 첫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을 뺀 금액을 알려주는 거예요. 장부가액이라고.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그럼 남아있는 장부가액에다가 남아있는 시간으로 나누시면 감가상각해야 되는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라. 취득가액을 알려줬다면 전체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되겠지만 장부가액을 알려줬다면 남아있는 내용연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어차피 정액법이라서 남은 금액을 남은 시간으로 나눠주는 작업이에요. 혹 무형자산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 주시고요. 법인세에 대해서는 선납세금에 대해서 결산자료 입력에 가시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만 잘 계산을 해서 선납세금 금액 그대로 넣어주시고 차액 넣어서 전표 추가, 마지막 전표 추가하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자, 조회하는 내용은 거래처 원장, 메인 매출장, 월계표가 나왔었다면 113회차 거래처 원장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워낙 자주 나오는 메뉴예요. 이 거래처 원장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거래처 명칭이 시험 문제지 안에 나왔다거나 아니면 거래처라는 걸 물어본다면 어디 거래처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항상 거래처 원장에서 찾으시면 돼요. 총결정 원장은 가장 큰 월, 가장 작은 월, 어떤 계정에 대해서 지출이 가장 큰 월이 언제냐, 아니면 발생이 가장 큰 월이 언제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총계정 원장. 부가세 신고서에는 무궁무진해요. 과세표준, 카드 결제, 세금 계산서 발행 거래, 이런 것들이 부가세 신고서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뭔가 찍신이 되어서 이것 반드시 나와요. 이거 꼭 보세요. 라는 내용보다는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이거 잊지 않으셨죠?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시험에 꼭 나와요. 혹은 꼭 나와요 취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시험이 아주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라고 이렇게 시험 출제자들이 전산회계 1급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이 이슈들 주제들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정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나중에 도움이 되셨다, 그래서 합격을 하셨다 라고 한다면 나중에 댓글 써주시면 제가 다음 114회차를 제작할 때 좀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험 잘 보고 오세요. 안녕.